야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정전 총리로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오선의 서병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대선 경선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여야가 2차 추경 예산안을 오는 23일까지 처리하고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한시적으로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 재분배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는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과 함께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와 처가 리스크에 맞닥뜨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야권 블루칩으로 떠오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 등 대선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단일화 협상이 정세균 전 총리로 결론났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나선 9명의 주자 중 첫 번째 단일화인데 추가 단일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당내 지지율 2위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적통입을 강조하며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여론조사나 TV토론 없이 사실상 이광재 의원의 결단으로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입니다.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총리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 의원의 단일화는 친노 주자들의 결합이자 정치권에서 반 이재명 연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가치와 비전 중심의 단일화라며 반 이재명 연대라는 시선에는 선을 그었지만 당내 지지율 2위를 달리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전 대표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온 만큼 특히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면 이재명 지사에 맞선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온라인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적통임을 앞세워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습니다.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고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권 주자들이 이렇게 친노, 친문 지지를 등에 업고 반 이재명 연대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도 친노 지지층 끌어안기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사는 후원 회장으로 참여정부 시절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을 위촉했는데 친노 지지층을 기반으로 당내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겨냥한 건데 오늘 서울대에 이어서 내일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방문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을 앞두고 대선 경선 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정치참여 선언 이후 첫 정책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원전은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계기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굉장한 압력을 받았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추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내일은 대전으로 내려가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에게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들을 예정입니다.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오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 참여 선언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을 전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 전 원장을 지지하는 국민 모임 별을 품은 사람들은 오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조기 입당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지난 3일 윤 전 총장을 만난 데 이어 최 전 원장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선 경선 준비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대선 경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오선의 서병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여야가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추경안 처리까지 한시적으로 맡기로 했는데요. 여야 이견이 큰 법사위원장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지지부진했던 추경안 심사가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예결위원회 가동이 시급합니다. 추경 예산안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야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추경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 위원장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한시적으로 맡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협상도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과 함께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7월 달에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는 합의를 했지만 정부 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이고 빚을 내서 하는 적자 국채 추경이 아닌 세수 흑자 추경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체감 효과를 빠르게 달성할 민생 지원 대책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은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차 추경도 절반밖에 쓰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묻지마 추경을 편성해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임기 내내 방만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추경 편성해왔던 문재인 정권 추경 중독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묻지마 추경을 편성해왔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등을 두고는 기준도 근거도 없다고 비판하며 송국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선 승리 전략과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을 향한 경고성 발언이 나왔고 반복되는 청와대 인사 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경선이 본격 막을 올린 상황. 이와 관련한 질문부터 쏟아졌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먼저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원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건 당 화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친문 일각이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견제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대표의 대깨문 발언에 정세균 후보와 강성 당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당 지지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악용되는 단어를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용했고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편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는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비투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 임명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아는 사람이니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검증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중 폐기해야 할 정책을 꼽아보라는 질문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을 저는 세금으로만 잡으려서는 안 된다. 세금은 사실 어떤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은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집 가진 것을 죄악시하고 이런 태도는 저는 좋지가 않다. 현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초기에 급격하게 올린 것은 잘못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권 1위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선 한직에 있던 분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아 검찰총장까지 됐다며 가장 불공정한 출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점령군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 장모 사건이 터지고 나니 공안검사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 이어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쿠팡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회사와 노동자, 판매자 간의 상생 협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서울의 한 분식집 사장이 쿠팡이츠를 통해 주문한 손님의 무리한 환불 요구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 쿠팡이츠가 판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고객의 갑질을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매자는 악성 리뷰에 반박하는 글도 게재할 수 없는데 판매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이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고스란히 소비자로부터 별점 테러를 당합니다. 주문자가 되게 주문자가 나 음식 취소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도 그냥 판매자가 또 안게 됩니다. 쿠팡은 폐지했다고 밝혔지만 시간당 물품 처리량을 측정해 노동자들의 무한 경쟁을 부추긴 시스템과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도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노동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내가 UPH를 못 볼 뿐이지 쟤네들은 다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객 응대와 같은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템 위너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최저가도 내려서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판매자 간의 최저가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쿠팡과 같은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 이용 사업자들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플랫폼 기업은 배달 종사자 노동조합과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같은 협약을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쿠팡 이사회에 소비자와 종업원, 판매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개방적인 이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사회가 단순히 총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해 이사회의 모니터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과 일가를 둘러싼 사건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사과 한마디 없고 수사와 재판에서 예외가 없다는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법 적용에 윤 전 총장도 예외가 없고 공수처는 당시 검찰에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관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포항수산업자 김모 씨의 특별 사면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씨가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의 첫 특별 사면으로 사면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씨가 사면된 이후 박영수 특검에게 차량을 선물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선물을 줬다며 사기로 걷어들인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특별 사면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모 씨가
형 집행률 81%에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이 없어서 특별 사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출근해 이른바 아이 동반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출산 후 처음 출근한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아이 동반법에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아이 동반법이 임기 중 출산을 경험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지방의원도 출산과 육아,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도서관 첫 지역 분관인 국회 부산도서관이 오는 23일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준공식을 열고 개관 준비에 들어갑니다. 국회 부산도서관은 2015년 정의화 국회의장 당시 결정된 뒤 2019년 공사에 들어갔으며 총 사업비 42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내년 2월 개관이 목표인 도서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장서 170여만 권을 소장하고 본관에 있는 장서 5만 권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 그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이제 미 전명군 발언이 논란이 됐었고, 또 윤 전 검찰총장은 이제 장모 구속이라는 이제 악재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발표되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좀 주목을 끌었는데 지지율에 변화가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이 지지율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여권에서는 여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또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후보의 그 격차도 이 두 사람의 격차도 이제 지지율에서 이제 박빙이거든요. 근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큰 변화 없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여전히 박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 전 총장이 31.4%, 이 지사가 30.3%를 기록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여전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장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뒤를 이었는데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제 동일한 조사 기관에서 일주 전에 했던 이제 여론조사를 봤더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1.9%포인트가 이제 상승하는 수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보면 이번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사건이라든지 이 지사의 그 전명훈 발언은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론조사 이제 기관마다 또 이제 여론조사 방식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이제 나고 있는데 어쨌든 몇 달 전에 윤 전 총장이 확실하게 독주했던 그 상황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지금 상당히 박빙에 서로 1위, 2위가 이제 바뀌는 그런 양상인데 그 장모 구속 소식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별로 변화가 없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미 조금은 예견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윤 전 총장이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처가 리스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 선언을 할 때도 그렇고 선거가 나올 때도 그렇고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입장 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이제 지지층이라든지 윤 전 총장의 지지층이라든지 중도에서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오히려 이제 윤 전 총장이 가지고 온 게 가치가 이제 공정과 정의였거든요. 그럼 윤 전 총장이라면 이 부분을 지켜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또 이 지지도 여론조사에 반영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부담이 좀 되는 건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 검증 무대에 올라오면 여권의 공세가 이제 계속될 텐데 어디까지 윤 전 총장이 이거를 견뎌낼 수 있고 견뎌낸다는 건 어디까지 이제 그 해명을 해낼 수 있고 또 여기에 국민들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제 대선 출마 지난주에 했는데 컨벤션 효과는 일단은 보지 못한 것 같고 어쨌든 그 약간 그 터닝 포인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좀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 예비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점점 확연해지는 모습이네요. 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보면 여권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위인 그 이낙연 전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가 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리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에 이제 집중되는 것들이 있고 견제구도 이제 더 심한 모습인데요. 자연스럽게 반 이재명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 지사의 스타일이 좀 직설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역사관이 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발단은 이 지사가 지난 1일 경북안동 264 문화관을 찾아한 발언인데요. 이때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자신의 고향을 갔었는데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았나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미 점령군 이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나 정치인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정치인은 어떤 말에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좀 비판을 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민주당 대통령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불안한 발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이 지사 비판에 가세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첫 공개 비판인데 이 대상이 지금 현재 여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 윤 전 총장의 그 비판 내용을 보면 그 셀프 역사 왜곡이다. 이제 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셀프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그 이재명 지사도 즉각 반격을 했죠. 네, 이 지사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이제 왜곡 조작한 이제 구태 색깔 공세다. 이렇게 이제 또 반격을 했거든요. 네. 이 지사 입장을 보면 해방 후에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미군 스스로도 이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왜 잘못된 표현이냐라는 거거든요. 네. 윤 전 총장의 비판과 또 이재명 지사의 반격을 보면 여야의 지금 대권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 간에 어떻게 보면 맞붙는 첫 번째 충돌이 됐습니다. 여기를 조금 세심히 좀 들여다보면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가 장모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국면 전환을 좀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미 점령군 논란에 대한 좀 조기 진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런 공격 포인트를 찾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선 국면에서의 여야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제 국회 상황도 좀 살펴보죠. 7월 국회가 이제 소집이 됐는데 오늘 그 여야 추경 심사 일정 합의가 나왔다고요? 네, 여야가 이제 8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시정 연설을 하고 23일까지 처리하기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예상대로 가면 이제 이르면 7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보통은 8월이 이제 휴가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국회도 휴식기를 갖고 이제 다음 9월 정기국회를 이제 준비하는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안의 심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여야가 좀 우선순위를 두고 빨리 조기에 이제 여야 의사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네, 23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뭐 못 박은 건 아니네요. 네, 그런데 될 가능성이 아마 크지 않을까요? 높아 보인다. 네. 네,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이제 자리 문제를 놓고 문제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법사위원장직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뭐 계속 이제 평행선인데 네. 그 4.7 재보선 이후에 여야가 이제 원내 지도부도 바뀌고 이제 지도부 체제가 바뀌면서도 계속 이어져 온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여당은 추경 심사를 앞둔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서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이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은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 여야의 합의문을 보니까요. 추경안 본회의 의결일까지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요. 또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이제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원구성에 대한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여당이 단독으로 이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네.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선출에 뭐 강행하지 않겠다 좀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도 이 문제는 이제 정기 국회 전에 이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기 국회 가기 전에 7월 국회에서 어떻게든 여당의 입장에서는 매듭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 그 처리 이후에 여야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직도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역사관 충돌과 지지율 박빙, 국회 추경안 그리고 여야 법사위원장 대립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여당 잠룡들의 이미지 메이커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거나 생각할 때 갖게 되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일. 네, 바로 이미지 메이킹을 뜻합니다. 단시간 내에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하는 정치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 궤도에 오른 지금 각 후보들의 이미지를 다듬고 관리하는 이미지 메이커에게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스타일 변신엔 과연 어떤 조력자들이 숨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여권의 1위 주자 이재명 지사는 SNS 팔로워와 친구들로부터 이미지 조언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쪽지나 댓글 등으로 옷차림이나 메시지에 관련한 의견을 꼼꼼히 읽어보고 반영하는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트레이드마크가 된 백발 헤어스타일 역시도 SNS 의견을 통해서 결정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낙연 후보는요, 이미지 변신에 있어서 가족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한다고 합니다. 격식을 중시하는 이 후보가 최근 면바지와 캐주얼 재킷 같은 편안한 옷차림을 보여주는 배경엔 부인과 며느리의 조언이 있었단 후문입니다. 이어서 정세균 후보는요, 오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 그룹이 포진해 있어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면 도움을 받는다고 하고요. 박용진,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후보의 경우에는 자신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아는 가족이나 의원실 스태프의 조언을, 자연스러운 모습을 추구한다는 추미애 후보는요, 본인이 직접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의 스타일 변신에는 숨은 전략이 반영돼 있다고 하죠. 패션을 넘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 이미지 메이킹. 여권의 대선 경선에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할 후보는 과연 누굴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버스는 무조건 정시 출발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권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국민의힘 입당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월 대선 버스 정시 출발론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 외부 인사들의 입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당초 계획대로 시작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을 만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입당 마지노선을 9월 초로 늦춰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면은 길게 잡아서 일주일 정도 차일 텐데 예. 물리적으로 이제 최대한의 한계선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예. 8월에 준비 안 된 사람이 10월에 준비가 되느냐, 네. 9월에 준비 안 된 사람이 10월에 준비가 되느냐, 그렇게 뭐 개연성이 있는 어떤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별거 밀고 당길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한마디로 8월 말이나 9월 초나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대중들은 손들고 나가는 사람을 좋아한다. 국민이 불러주며 정치하겠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평가 못 받는다라며 입당을 결심한 주자들은 속도를 내줄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거듭되는 입당 압박에도 윤 전 총장은 오늘부터 민심 투어를 시작하는 등 마이웨이를 이어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지지율을 관리하면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을 사임하고 칩거에 들어간 최 전 원장은요,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히고 등판 채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원장은 본인이 대권 결심만 굳히면 국민의힘 입당 외에 다른 셈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대표, 대선 버스 정시 출발을 외치고 있는 반면에 외부 인사들이 이 대표의 계획에 맞춰서 대선 행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발 시간표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버스에 탑승할 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제1야당의 입이 되기 위한 국민의힘 토론 배틀 결승전이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잠시 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 버스 출발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또한 본격 대선 모드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과 오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당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 지금 이제 결승전이 치러지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네,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최후의 4인 윤곽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 당해입 역할을 하는 그 대변인단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저희 대변인단을 뽑는데 너튜브 생방송 동시 접속자가 2만여 명이었고요. 민주당은 대선 주자 뽑는데 너튜브 생방송 동시 접속자가 90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양당의 동시 접속자 숫자가 국민들의 어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오신 분들인 만큼 저는 이분들이 충분히 잘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당장 새로 뽑힐 대변인단에서 민주당의 무능과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내로남불을 꼬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청와대 청년비서관 인선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나는 국대다라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은 민주당과 혁신 경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당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바라는 공정은 우리 국민의힘이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미 점령군 논쟁으로 처음 맞붙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발 역사 논쟁, 여야 전면전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이번 사안 김청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진짜 점령군처럼 활동하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586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민주당 구룡이라고 불리나요? 그분들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러시아 또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점령군이라는 단어가 나라를 이끌어갈 자질이 좀 그런 표현은 의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특기인 어떤 국민 분열이나 갈라치기가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던 일본을 몰아낸 대한민국의 혈맹 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다고 보는 그런 이 역사 인식은 삐뚤어진 역사 인식이라고 생각되고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논해야 할 어떤 대선 전국 초반부터 이러한 역사 논란을 자초한 어떤 지사님의 행태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ROTC 장교 출신인데요.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아래서 자랑스러운 어떤 우리 대한민국과 어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성찰과 인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더 나아가서요. 이번에 더불어 앞서 점령군 단어를 사용하신 광복회를 분열로 이끌고 있는 김원웅 회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당은 최고위원회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유족 참칭 의혹 진상규명 TF를 구성했습니다. 반드시 광복회장의 자격을 박탈하고 가짜 유족 보상금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버스 출발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 소통 창구인 권영세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더는 경선 버스 합류 시점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곧 이어서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도 만남을 갖게 되는 건지 현재 당박 주자들과의 접촉 진행 상황 그리고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당밖에 있는 주자들과의 소통은 오늘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님께서 거의 전권을 일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사들, 김병현 부총리라든지 산하평에 있는 분들과 폭넓게 접촉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어떤 외연 확장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모든 야권 인사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플랫폼 아래 한데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고 또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진취적인 대선 경선 국면이 만들어지길 빨리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권 위원장님께서 우리 당 대선 버스가 출발하는 8월 말 전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여권 대선 경선 레이스 초반부터 불꽃 튀는 가운데 여야 1강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최고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여당 대선 주자들의 열전이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첫 관문인 오늘 11월 그 예비 경선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제 구도로 각 축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국민 면접 그리고 그제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최고위원으로서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획이 굉장히 참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히든싱어 방식으로요. 네, 이렇게 블라인드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신선한 느낌 들었고 그 전문 면접관들의 질문도 굉장히 예리해서 정말 후보들의 아픈 부분들을 굉장히 건드리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반 이재명 이렇게 뭐 갈린다고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역대 어떤 선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 주자에게는 모든 후보들의 견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지금 이 선거에 한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선거가 그래왔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경선 절차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굉장히 좀 흥행을 위해서 고려하고 고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역동성도 느껴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흥행 기류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 면접관 구성 논란으로 출발부터 좀 삐걱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부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약간 뭐 삐걱거렸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부 언론에서는 폄하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래도 잘했다. 그리고 흥행적인 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제 자정 기준으로도 거의 20만 뷰 이상의 그 시청률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봤을 때 예비 경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그 경선 시스템이 예비 경선, 그다음에 본 경선, 결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진행될 때마다 굉장히 뜨겁게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역사관 논쟁이 이제 일고 있는데 앞서 이제 뭐 기다리시면서 김용태 국민의힘 그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 이재명 그 후보의 미 점령군 논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미 점령군 발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후보죠. 역사 왜곡, 셀프 역사 왜곡이라고 이제 공세를 펼쳤고 이에 이제 그 이 지사는 구태 색깔 공세라고 이제 또 이제 맞받아쳤는데 이런 그 현재 지지율 1, 2위 간의 정면 첫 번째 충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요 윤석열 전 총장, 그 윤석열 후보라고 이제는 해도 거의 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약간 저는 국면 전환을 깨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장모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공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1등 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공격함으로써 어떤 국면 전환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굉장히 잘못 짚었다. 저는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에 보여준 이 발언들이 굉장히 역사 인식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출마선에서 죽창가를 얘기하면서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창가가 저는 나온 동기를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알고 있었나 좀 먼저 의문이 들어요. 옛날 그러니까 운동권 세대에서 그냥 불렀다 이것만 알고 있었지 이 죽창가의 원래 죽창가라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그 동학농민군과 전봉준 장군을 이루하기 위해서 나온 노래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었나 좀 의문 들어요. 그런 죽창가에 대해서
윤봉길 기념관에서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미 점령군 문제도 사실 역사적으로 메가더 포고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점령, 아큐페이션. 네. 영어로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그 시대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을 또 이렇게 애곡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좀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또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은 또 윤석열 전 총장이요, 이 문재인 정부의 칼잡이에서 지금은 야권의 대장주가 됐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때 같은 곳에 또 몸을 담고 네. 계셨잖아요. 현재 광복 행보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법조인으로서의 한계, 검사로서의 한계를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첫 발을 떼자마자 네. 바로 부인의 뭐 제가 직접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인의 인터뷰 굉장히 큰 리스크를 보여줬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장모 사건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던 이미지는 강골 검사로서의 이미지, 진짜 깨끗한 이미지,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어필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 이미지가 지지율을 받쳐주는 역할을 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가 바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 장모 사건이 그냥 일반 사건이 아니라 22억이라는 사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의료법 이하 요양급여를 편취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앞으로의 정치인의 행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문제는 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7개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점점 더 그 사건들은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과 직접 연관된 사건도 있고 부인에게 직접 연관된 사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모 리스크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을 넘기 힘든 경우에 대선 레이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의 뭐 여러 가지 역량과 여러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많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네. 보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초반에 큰 타격을 입었고요. 지금 이게 해나가는 거 보면 정무적 감각이 한마디로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본다면 이렇게 언론에 대응하는 모습이나 부인이 직접 그런 인터뷰를 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은데 네. 그걸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과연 버텨나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완주까지가 험로가 많고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등판이 임박한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일간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한 발 앞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의 행보 그리고 입당 소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과연 대권을 가지기 위해서 징검다리처럼 거쳐갈 수 있는 자리냐,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정말 견지해야 되는 자리고 본인이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있을 때 취임사에서도 그것을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법사위에서 나와서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 가장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 감사원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나 유감스럽고 아까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지만요. 최재형 원장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들이 갖는 한계가 확실히 있거든요. 법조인들은 주어진 현실에서 그것을 뒤늦게 평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먼저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정치의 전선에 들어와서 그것을 타개하고 해나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저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중도 낙마를 하면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대항마가 없네요.
아니 그래도 뭐 야당에서도 주장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께서 또 뭐 하실 수는 있겠죠. 아직까지 정치라는 건 너무나 역동적이고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속단은 할 수 없고 또 그 내외에서도 어떤 뭐 변화는 있겠죠. 8개월 네. 동안의 변수도 많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도요. 네. 지금 1강 주자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된다는 보장은 없는 네, 겁니다. 판도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 경선의 단계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동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확정 지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 상황도 조금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부동산 의혹, 오인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직까지 좀 계속 좀 이렇게 경선에 처음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요. 저희 당에서 좀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말 정리를 좀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제 설득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뭐 비상징계 이런 것은 아직은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실 성추문 의혹에 휩싸인 그 양양자 의원 출당 여부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은 이제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일단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징계 여부를 심판하는 단계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2차 가해 여부라든지 기타 양양자 의원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어떤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법사위원장 이제 합의에 오늘 이제 여야가 이제 그 실패를 했는데 야당의 입장은 이제 7개 상임위원장을 포기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절대 사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여당은 단독으로 이번에 처리하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입장인 걸로 아까 그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여당 단독 선출 이렇게 계속 그 줄다리기가 뭐 평행선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오랫동안 된다면 여당의 단독 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하여튼 협상과 그리고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 국민의힘의 입장을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래부터 그동안 국회 관례나 이런 거에 맞췄을 때 서로 상임위를 지금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알짜 상임위거든요. 그걸 드리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만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끌어왔던 과정도 있어서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도 다선 의원님들은 일부 가져오자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본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 상임위 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국회를 이끌어가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좀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정말로 국회를 이런 상임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끌어나갈 수가 없는 불가능한 사태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단독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공수처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공수처가 검사 비위 사건 셀프 종결 내역을 검찰에 요청을 했는데 근데 대검이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갈등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종결 처리하는 최고의 기구의 성격을 사실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이제 들어오면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의 경찰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어떻게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공수처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설립되기 전에 사건까지 뭐 요구한다면 좀 뭐 얼건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수처가 지금 출범하고 나서의 사건 내역을 달라고 하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1차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까지 거부한다면 그거는 검찰의 정말로 얼건이죠.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을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 혁신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당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한 몇 % 이루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이걸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덧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국민들께서는 아주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당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의총을 거쳐서 그동안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세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양도세 문제 그리고 그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 다 변화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민생에 가까이 가고 있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변화를 좀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 혁신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난제들이 많아서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오늘 질문에 대답하시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 그리고 검증대에 오른 윤 전 총장의 과제와 대선 전국 현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남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밤부터 다시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많게는 최고 20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모레부터 또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수도권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